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 후 죽는 날까지 항암을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암은 죽이고 몸은 살리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암도 죽고 몸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암을 끝없이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끝없이 항암을 하다 보면 몸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암은 죽이는 치료를 하면서 몸은 살리는 치료에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암에 걸린 이후에 제가 자연치유를 한다는 말에 주변 사람들 대부분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믿고 병원에 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저에게 무식하다고 한심하다는 투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항암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더구나 사기암에 대해서는 암 치료 성적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죽는 날까지 항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같은 말 아닌가요?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히고 그럼 내가 스스로 노력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죽으면 죽는 거죠. 저는 상당히 운명론적 사고를 하고 있어서 죽고 사는 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겁나서 자꾸 병원에 다니는 분들 더 빨리 잘못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제가 많은 암 환우들과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저보다 늦게 발병한 사기암 환우들 중에 이미 소천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책을 읽었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자연치유를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라는 책인데, 이 책의 소제목은 암 자연치유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치유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몇 페이지만 읽어드리고 싶어서 몇 페이지만 발췌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인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의사들이 썼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개인 클리닉에서도 암 치료를 하고 대체요법으로 상당히 암을 고치는 그 선수 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정을 많이 가잖아요. 외화 낭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이런 내용을 읽어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공부를 해서 알아야 내 목숨 내가 살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음식, 몸, 마음, 자연치유를 묵살했다고 해요. 이게 항암제가. 일본의 암 치료는 치료의 기본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 치료란 글자 그대로 고친다, 요법의 의미다. 즉 병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인 것이다. 내가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1편에서 고발한 것처럼 후생노동성의 전문 기술 관료조차 항암제로 암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태연하게 공언한다. 일본의 암 치료가, 암 의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다. 아니, 그보다 현대 의료 그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광기의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새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 의료라는 것은 음식, 몸, 마음, 그리고 자연치유를 묵살한 비정상적인 의료인 것이다. 19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5가지 의료의 흐름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자연요법, 정체요법, 심리요법, 동종요법, 약물요법, 이렇게 5 유파가 공존하였다.
그런데 근대로 접어들자 1부터 4까지 요법을 공격하고 배격하고 탄압해서 완전히 추방시켰다. 약물요법만 이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암 치료가 절망적이 된 모든 경로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1번 자연요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연의 식사, 물, 공기 등 자연의 것으로 병을 낫게 하는 치료법이다. 이에 대해 자연의 것은 건강에 좋다. 자연의 것은 몸에 이롭다. 자연계의 힘은 모두 우리 편이다 라는 하버드 대학 의학부의 테드 카프체크 박사의 말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자연요법의 전형적인 예는 식사요법일 것이다.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음식이라는 글자는 인간을 좋게 한다고 쓴다. 좋은 식사를 하면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반대로 나쁜 식사를 하면 병에 걸린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구성되고 음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이다. 암이라는 글자를 보면 식품을 산처럼 먹으면 암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과식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활성산소가 암이나 노화 등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의학 상식이다. 이것은 1000cc 엔진의 차에 2000cc의 기름을 억지로 쑤셔 넣고 달리는 꼴이다. 과잉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어 그름이 남으면 엔진 고장으로 파괴된다. 현대인의 과식, 폭식 등 식도락 삼매경은 바로 이와 같은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행동과 전혀 다르지 않다. 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는 것은 이제 논할 여지도 없다. 서양의학에서는 막스 거선 박사의 영양요법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옛날부터 현미, 정식 등으로 대표되는 식양요법으로 암 환자들을 구해왔다. 그런데 이 영양요법과 식양요법은 근대시대부터 철저하게 탄압, 배척된 치료법이다. 현대에서도 여전히 암치료뿐 아니라 의료 그 자체에서도 이 자연요법은 묵살되고 있다. 또한 현대 의료는 물과 공기,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기후요법, 그리고 목조와 같은 자연 건축 클리닉 등의 중요함도 묵살해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1번은 그 자연요법이고요. 두 번째는 정체요법이라고 합니다. 정체요법이 뭐냐면 몸의 뒤틀림을 바로잡아 병을 치료하는 요법이다. 현대 의료는 이 정체요법의 중요함에 대해 무시라기보다 경멸의 자세를 취해왔다. 몸이 뒤틀리면 병에 걸린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동양에서는 요가, 침과 뜸, 부항, 지압, 안마, 마사지가 정체요법에 해당된다. 서양이라면 카이로프랙틱 등이 있을 것이다. 몸의 뒤틀림은 병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몸이 뒤틀려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바로 잡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최근 들어 요가의 효용이 재인식되어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얼핏 보면 기묘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포즈도 실은 야생동물이라면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근육을 활성화시켜 자연 상태에 가깝게 한다. 여기에 요가의 진짜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한 전문의는 요가 포즈를 취할 때 슬리핑 머슬, 휴면 근육이라고 해요. 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활성도를 보여주는 측정 수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적인 포즈인데도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현대의학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5000년을 넘는 요가의 교리는 현대 과학도 능가한다. 그 과학적 합리성에 현대의 의사들은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침과 뜸, 부항, 지압 등의 효용도 현대의학을 뛰어넘는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동양의학의 핵심인 경락 이론은 그 존재가 정밀한 의료기기로 입증되어 서양의학자들의 재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다음 3번 심리요법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마음이 치료되면 병도 낫는다는 것이 치료 원리입니다. 서양에서는 프로이드 정신분석법과 최면요법이, 동양에서는 기공이 심리요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요가 등의 명상요법, 자율신경 훈련 등도 심리요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학의 이권에 안주하는 의사들에게는 이러한 심리요법도 공격 대상이다. 그러나 병이라는 글자가 본질을 전부 말해준다. 기가 병이 들었으므로 병이다. 마음을 무시해서는 병의 치료나 치유는 불가능하다. 최근 웃음의 효과에 많은 의학자들과 의료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웃음의 경이로운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클리닉 크라운이라는 제도까지 있다는 것을 의사들은 알아야 한다. 임상 어릿광대라고 해요. 클리닉 크라운을. 불만이 있는 듯 오만상을 찌푸리는 의사는 자신의 얼굴 표정 자체가 환자의 증세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웃는 것만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급증한다는 것이 임상실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현대의 암 전문의는 개그맨들에게도 뒤처진다. 웃음요법 그리고 심리요법은 앞으로의 의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동종요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인간에게 천성적으로 갖추어진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치료법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치료법이 생소할 것이다. 의사조차 동종요법의 디귿자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대학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의사들을 취재하면서 대학의 의학 교육에서 자연 치유력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했다.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은 자신 속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 100명의 의사야말로 자연 치유력 그 자체다. 또한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의 목적은 천성적으로 갖추어진 치유력을 단지 도울 뿐이다 라고도 했다. 이 자연 치유력의 보조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종요법이다. 동종요법은 18세기 말 독일의 의사 사무엘 하네만에 의해 확립된 의료체계를 말한다. 그 근본 원리는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해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은 그 증상을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종요법에서 쓰이는 약은 한 가지 자극에만 효과가 있고 자극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상 상태를 몸이 알아차려 자연 치유력으로 자신의 병을 고친다.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종요법 전문의 자격을 얻은 와타나베 준지 의사의 해설이다. 예를 들어 열이 있을 때는 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열을 더 내게 하는 것, 즉 약물요법의 역정치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 치유력을 일깨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힘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동종요법의 근본 개념이다. 이것은 병이란 치료되는 과정의 발현이다 라는 동양의학의 기본 인식과 통한다. 따라서 동종요법에서 사용하는 약은 약물요법에 사용되는 약과는 근본부터 다르다. 동종요법에서 사용되는 약은 레머디라고 불리며 기본적으로는 전부 식물, 광물, 생물 등과 같은 완전한 자연물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나는 한방약도 일종의 동종요법이 아닐까라는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한방에서는 약석, 촉은 목피 등을 미량 복용시킨 다음 그 개인차를 고려해 그 차이를 기준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약석, 촉은 목피를 조합한다. 나는 한방이야말로 동양의 동종요법이라 확신한다. 그 다음 5번째 약물요법입니다. 독으로 병의 증상을 억제하는 역정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약물요법은 전 세계의 현대 의료를 거의 완전하게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물로 병의 증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치료법이다. 여러 가지 증상에 대응하므로 대증요법, 끝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고 통증을 느끼는 것은 얼핏 보면 병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이상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과정이다.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해하기 쉬운 예로 감기가 있다. 나는 최근에 엄청나게 심한 감기에 걸렸다. 기침과 열, 무기력감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감기약은 절대로 먹지 않았다. 감기약은 감기를 낫게 하는 효능이 제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기약의 효능서를 읽어보면 감기의 모든 증상을 완화시킨다라고 밖에 적혀 있지 않다. 이 완화는 습관이 된다. 감기로 열이 나는 것은 체내의 면역기구가 체온을 올려 감기 바이러스나 병원균을 공격해서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체온이 낮으면 기뻐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병원균 뿐이다. 발열로 힘들어도 안정을 취하고 끙끙 앓다 보면 열은 분명히 내려간다. 기침도 기관이나 목 등에 있는 병원균을 배출하기 위해서다. 기침을 멈추면 감기는 더 심해진다. 콧물이나 설사 등도 병원균을 배설하기 위한 중요한 작용이다. 이것을 멈추게 하면 감기가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약물요법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자연 치유력을 약물의 힘으로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약물요법은 역증요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의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약물요법이다. 이제 약은 독이라는 상식이다. 약은 독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독으로 자연 치유력에 브레이크를 걸어 반대 방향으로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이므로 병이 나을 리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보도르 교수의 저서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라는 통쾌한 책이 있다. 당연한 말을 쓴 것뿐이지만 그 의료 이권에 혈안이 된 의사나 병원 그리고 제약회사 등은 이 말을 듣고 졸도할지도 모른다. 의료 이권, 매년 30조엔 전후라고 하는 국민 의료비 명목의 악마의 이권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 의료 이권에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준다면 살인수수료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우주의 저편으로 날아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처럼 약물요법의 본질은 환자에게 독을 투여하는 것이다. 독이 투여된 환자는 이 독에 생체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 설사 환자가 설사약을, 발열 환자에게는 해열제 등을 투여한다. 이때 독의 생체가 반응해서 설사가 멈추거나 열이 내려가면 현대의학은 약효가 있다고 판정한다. 이것을 약물요법의 주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독에 대한 생리 반응은 우리가 원하는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반응이 몇 가지나 일어난다. 이것이 부작용이다. 원래 약물요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주작용과 부작용을 저울질해서 주작용의 효능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용한다. 약이 처방될 때도 복용 방법,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한 숟가락, 저녁과 같은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이것은 환자의 얼굴을 보고 분량, 시기를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약이라는 것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감염증이나 견디기 힘든 통증을 완화시켜 환자의 고통을 줄여준다. 결국 약물요법에는 일시진정이라는 효능밖에 없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역증요법이며 이것은 병을 만성화시켜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최저의 수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약물요법이 근대 의료를 제패한 것이다. 이른바 인류사에 있어서 근대의 비극 또는 희극이라고 대서특필할 만하다.
국가와 유차, 거대화학과 약물 이권에 대해서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5가지 치료법 중에서 1부터 4는 모두 인간에게 갖추어진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약물요법은 유일하게 자연 치유법을 억압, 저해, 파괴한다.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없는 치료법이다. 후생 노동성의 전문 기술 관료가 항암제는 암을 고칠 수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고칠 수 있는 병을 악화시키는 약물요법만이 근대 이후의 의료 이권을 독점한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어째서인가? 나는 암에 걸리지 않을 거야. 그 선언 파트 1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19세기에 들어오자 국가에 의해 1부터 4의 유파는 배척, 탄압, 추방되었다. 그리고 약물요법만이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의료 이권을 독점했다. 이것은 어째서일까? 바로 약물 이권이 거대 화학 이권과 굳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석유 화학 이권이 전 세계의 의료 이권을 독점한 것이다. 여기서 현대 의료의 악몽과 비극의 구조가 명확해졌을 것이다. 또다시 석유 이권이다. 이것이 바로 근대의 지구를 지배했던 어둠의 권력의 모습이다. 그 다음 현대 의료에서 효과 있음은 10명 중 하나.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현장에서 일하는 한 의사의 충격 고백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도쿄 공제병원 내과 다카노 도시미 의사의 조용한 독백이다.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100명의 환자가 있을 때 현대 의료로 확실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10명 정도이다. 나머지 90명은 현대 의료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 영향을 받고 있다. 31조 엔이나 되는 거액 의료비의 90%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환자를 중대한 부작용으로 힘들게 하고 새로운 의원병, 의원병이라는 게 의사의 과잉치료나 의료사고 또는 치료의 합병증 등으로 생기는 질병과 장애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의원병까지 일으키고 있다. 암치료 등이 그 전형적인 예다. 친분이 있는 한 의사가 내게 생명이 걱정된다면 병원에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진지한 얼굴로 말하였다. 맨델슨의 저서 의사가 환자를 속일 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병원의 의사들이 장기간 스트라이크를 결행했을 때 그 지역의 사망률이 감소했다. 마치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저자는 의사가 일을 그만두면 세상은 평온해질 것이다 라고 조소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암 치료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모든 암 전문의가 일을 그만두면 25만 명 이상의 암 환자는 생명이 연장되고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다. 건강정보의 보급이라는 책에 데라사 다케시 씨는 다음과 같이 의료비의 지출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암을 비롯한 생활 습관병의 치료, 예를 들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요법, 식사요법에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소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생활 습관을 고치고 예방하는 데 의료비를 사용해라. 그렇게 하면 자연히 의료비의 지출이 낮아질 것이다. 데라다 씨는 다음과 같이 고발하며 말을 끝맺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암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의 치료 측면에서는 악법이다.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치료를 어렵게 하며 후유증, 합병증, 재발, 전이, 사망사고를 일으킨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막대해진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죄는 너무나 크다.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항암, 병원 치료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자연 치유와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급할 때는 항암을 하지만
내 몸의 면역을 완전히 떨어뜨리면서 항암에 매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항암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보면, 제가 사기암이었고 뭐 폐, 척추 다 전이되고 인파, 쇄골 밑으로 겨드랑이로 다 전이된 상태에서 지금 암은 좀 줄은 상태, 그때보단 줄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 보면 뭐 항암에 매달려서 꼭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이런 책을 봤기 때문에 저는 항암을 포기를 했었고, 물론 항암을 포기하는 데는 상당한 그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시면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